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어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바로 반등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수학 시험에서 85점을 받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시험을 잘 봤다고 칭찬을 했더니 놀리냐고.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그 정도면 잘 봤다고, 그렇게 되면 다음엔 더 잘 보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장난치냐고.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빴는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오늘 어려운 수학 시험에서 85점을 받아서 매우 장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좋다고 웃네요. 오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하락폭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회복하지 못해 다소 걱정을 했는데요. 호재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미국 시장이 회복을 못했으니까 호재가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장중에 우리 시장에서 뭐 호재가 있었느냐,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각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빠질 때는 사실 뭐 패닉이나 이런 상태가 되면 좀 뭔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남들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게 발생하는데, 조금 더 냉정해지게 되면 이게 왜 지금 매도를 해야 할 상황인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네. 뭐 그런 정도의 반응이지 않을까 싶고, 미국제 금리가 1.7을 넘었다고 했는데 어제는 또 2년물이 0.86까지 더 많이 올랐잖아요. 금리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 외국인의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흐름은 장중에 선물 매수를 10,000계약까지 갔어요. 10,000계약까지. 어제 14,000계약 넘었다가 10,000계약 매도로 끝났는데, 오늘 장중에 10,000계약을 다시 매수를 했는데 마감 거의 근처에서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지금 6,000계약 정도 선으로 내려와 있긴 한데, 10,000계약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주식도 6,000억 이상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지금 외인이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을 2조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선물 매수한 부분하고 얼마 전에 매수한 부분하고 이렇게 하면 최근에 한 3조 정도의 선물 매수에서 1조 원 정도는 지금 없어졌다. 매도가 한 2조로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기관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다. 예. 호재가 없으니까 매수를 못 하겠죠. 주가가 올라가도 그냥 계속 매도를 하는 겁니다. 딱히 뭐 지금 시장 흐름에서 반전을 할 만한 어떤 그런 건 없는데,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시황을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은데, 연준에서 명확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12월 16일 날 그때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할 때 자산 축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논의를 했다라고까지만 얘기하고 뒤에 얘기를 피했거든요. 답을 피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회의록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시점에 자산 축소를 해야 한다라고 논의를 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 부분, 어느 시점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다. 뭐 이것 때문에 자산 축소, 그 연준 대차 내조표 축소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발작을 일으킨 게 아닌가. 12월 16일 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거를. 하여튼 근데 그 부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자산 축소라는 게 예전에 2018년도 그 때까지는 축소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천천히 줄이는데 100억 달러씩 그때 줄이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빠르게 줄어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주가가 이렇게 확 떨어지거든요. 그 자산 축소할 때는 주가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게 언제냐? 금리 인상하고 나서 한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일단 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요. 어제 그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 지표가 있었어요. 53.1이 나왔거든요. 52.1이었는데 뭐 조금 올랐다. 근데 뭐 어제 중국 시장 빠졌으니까 뭐 중요하지는 않고,
그리고 오늘 그 중국의 황구시보에서 올해 중국 정부가 중국의 성장률을 5%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원래 6% 이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낮췄어요. 중국은 지금 5% 이상 오르면 안 됩니다. 중국 성장률은 6% 이상을 유지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적자라든지 뭐 이런 게 그런 거 있거든요. 네. 성장률이 어느 정도 선까지 넘어야만이 이 나라가 지금 뭐 부채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성장한다라고 보는데 중국은 그게 6%거든요. 예. 6%를 넘어야 되는데 올해는 5% 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럽의 11월 생산자 물가가 월간으로 1.8%가 늘었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는 많이 뛰었어요. 이게 전망이 1.2였거든요. 연간으로는 23.7%, 이건 전망은 22.9%였습니다. 어제 뭐 유럽 시장은 조금 빠졌는데 1% 정도 빠졌는데 뭐 미국 시장 그렇게 급락해도 유럽은 뭐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의 그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뭐 이거는 뭐 이제는 20만 건 그냥 나온다고 보고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ISM 비제조업 지표가 있었는데 12월 달에 62, 이전이 이게 69였어요, 이게. 예. 전망도 66.9였는데 62가 나왔다. 이건 뭐 지금 그 오미크론 때문에 뭐 좀 안 좋아진 거죠. 격리자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마트나 그런 그 식당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더 그런 것도 있겠죠. 이 제조업, 이게 비제조업 활동이 67.6이었어요. 근데 이게 74.6이었거든요. 이전치가 많이 떨어진 거죠. 활동이. 수주는 61.5, 이거는 좀 올랐습니다. 오르고, 가격이 82.5, 이거는 거의 비슷하고, 고용도 54.9, 이게 이전이 56.5였어요. 고용이 좀 많이 떨어진 거죠. 네. 활동과 고용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어제 유가가 79달러를 넘었어요. 유가가 오르면, 유가가 안 빠지잖아요. 주가가 폭 나가는데 유가가 안 빠지면 경기 둔화 우려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유가는 또 정치적인 자산이라서 여러 가지 환경이 영향을 받거든요. 네. 어제는 뭐 카자흐스탄 얘기가 또 있었는데, 카자흐스탄이 오늘은 또 우라늄 얘기를 했어요. 카자흐스탄이 전 세계 우라늄 생산 1위 국가라고 하네요. 네. 40% 정도를, 전 세계 물량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라늄 가격이 어제 8% 정도 올랐다. 네. 근데 그 중앙아시아에서 원유 생산도 이 카자흐스탄이 많이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그렇고, 리비아의 그 원유 송유관 이거 뭐 보수하는데 원유가 한 20만 배럴 정도 차질이 생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특별하게 뭐 심각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웰스파고가 타겟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이게 하향한 이유가 소비가 둔화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어제 제가 그 미국의 그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현금 어마어마하다고 했는데, 여기선 또 소비가 둔화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예. 로스볼트도 있고 중국의 닌더스다이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SK온하고 그리고 LG하고 뭐 의향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현재 각형은 SDI에서만 만드는데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이거에 대한 뭐 또 여론조사 뭐 이런 게 확률 이런 거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뭐 50 몇 프로라고 56%인가 뭐 이렇게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또 나온 뉴스에서는 3월 금리 인상이 75.1%. 네. 이 FOMC 해외력이 공개되고 나서 75.1%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5월 달은 85%, 6월 달이 9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6월 달은 올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왜냐하면 연준이 이 시장의 의견하고 완전히 다르게 가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연준이 의사소통을 해요. 여러 연준 이사들이 나와가지고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는 올려야 된다, 누구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렇게 여론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회의록 공개라든지 아니면 인터뷰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렇게 그 확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면 연준이 그때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저는 한 12월이나 뭐 11월 정도, 그 정도 연말을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6월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는 거죠. 6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뭐 금리 인상하고 자산 축소 이것 때문에 뭐 호재도 없고 뭐 이게 주가가 폭락할 것 같다, 절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전에 이미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2016년부터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오면서 연준이 금리를 쭉쭉 올렸잖아요. 올리다가 2018년 1월 말인가요? 그때 이제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도 폭락하고 S&P 500도 그때 2870에서 10% 정도가 폭락합니다. 그때. 그때 연준의 금리가 얼마였냐면 1.5였어요. 1.5. 근데 연준이 거기서 금리를 더 올리죠. 근데 2017년 10월 달에 자산 축소를 하기로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산 축소가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1,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를 줄이면 0.25%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1.5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자산 축소를 동시에 진행을 하죠. 동시에. 근데 그때는 빠르지는 않았어요. 빠지는 않았는데 2018년도 중반 이후부터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금리는 2018년 연말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거든요. 2.5%까지 금리를 올려요. 그렇게 올리는 와중에 자산을 축소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연준이 금리 인상 효과가 거의 뭐 3%가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 그때 물가는 얼마였느냐 하는 거죠. 물가. 그때 물가가 2017년도 12월 달에 1.8%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쭉 타고 올라와서 2018년도 1월 달에 2.14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주가가 한 10% 올라요. 이렇게. S&P 500이 쫙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쫙 같이 올라가죠. 올라가다 갑자기 확 꼬꾸라지거든요. 이 꼬꾸라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 꼬꾸라질 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그때 이렇게 꼬꾸라질 때 이때 이 금리가 중립금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한계금리,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금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한계는 1.5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르죠. 그때랑 지금이랑. 왜냐하면 그때는 물가가 2%였어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균형 물가라고 하는 그게 지금 2.5, 오늘 2.46인가 그렇거든요. 물가가 더 높잖아요. 지금. 물가가 더 높고, 지금 미국의 성장률은 그때하고 다릅니다, 또. 성장률은 지금 훨씬 높아요. 올해 애틀란타 은행에서 전망하고 있는 미국의 성장률은 7%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에서는 4%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4%. 근데 올해 미국이 재정 적자, 미국은 재정 적자가 계속 증가하거든요. 재정 적자가 계속 증가해도 달러가 강세예요. 우리나라 뭐 무역 적자라서 환율이 뭐 안 떨어진다 얘기하시는데 뭐 재정 적자인 나라도 환율이 강세인데. 일단 재정 적자가 올해 4.5%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성장률이 만약에 4%가 나오면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금리를 올릴 수 있나요? 금리를 못 올립니다, 이거는. 근데 애틀란타 은행이 얘기한 것처럼 성장률이 7% 정도 나온다 그러면 여유분이 있잖아요. 이만큼 금리를 올릴 수 있어요. 금리를 올리는 것도 지금 조심해야 되는데 자산 매입, 자산 축소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하면 충격이 지금 현재 전망이잖아요. 뭐 올해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소비를 얼만큼 하는지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게 좀 지나봐가지고 지표가 나와야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뭐 일부 전문가들이 뭐 전망하는 거죠. 근데 뭐 점도표 이렇게 3번 찍혔다 그래가지고 금리를 올해 뭐 3번 올리고 내년엔 4번 올리고 막 이렇게 그냥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연준은. 그런 거에 괜히 겁먹을 필요 없고, 그리고 아직 금리 인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금리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18년도에 꺾인 거는 한계 금리를 넘었기 때문에 꺾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머징 쪽에 미국이 금리가 한계를 초과해버리면 이머징 쪽에 충격이 크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유 없이 그때 빠졌어요. 악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18년도 1월 달에.
그 이후에는 무역 전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2018년도 초에 빠지고 그리고 2018년 중반에 무역 전쟁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거든요. 연말까지. 그러고 나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게 금리가 높고 자산을 축소하는데도 미국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올랐다. 예. 그럼 지금 자산이 높아서, 주가가 높아서, 그래서 겁이 나나요? 빠지는 거에 대해서? 만일에 지금 주식이 높고, 부동산도 높고, 자산의 가치가 거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그때는. 예. 이거 완만하게 만들지 못하면요, 암흑이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 경제라는 거는 해마다 성장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연준이나 이런 데서 적절하게 조절해가지고, 다만 지금 그 디지털 위안화도 나왔고, 달러를 이렇게 좀 보호를 해야 되고, 중국과 미국 간의 충돌도 있고, 러시아도 뭐 저렇게 하고, 중동도 말을 안 들어서 유가로 끌어내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 지지율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정치 외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조절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가. 예. 그리고 물가 때문에 특정 나라에서 폭등도 자꾸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미국채 2년물 금리가 어제도 급등을 했는데요. 시장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걸 매우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언제 하고, 그리고 자산 그 축소도 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조절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기 좀 어려운데, 오늘 방금 말씀드린 그 확률상으로는 3월보다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달은 6월 달이라는 거죠. 6월 달이고, 지금 연준의 회의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6월에서 어느 시점이 지난 후에 자산 축소를 할 건데, 그러면 지금 공급망의 해소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거론되고 있고, 오미크론이 정점이 1월 중순에 찍고 만일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물가가 좀 내려올 만한 어떤 그런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연준 의장이 그 회의록에서 더 이상의 이제 물가는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빼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일시적이지가 않다.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럼 일시적이냐? 그거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거를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온 지가 지금 한 몇 개월 됐잖아요. 예, 몇 개월 됐는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볼 거냐. 그리고 이 물가가 올해도 6월까지 계속 진행될 거냐,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짐으로는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 잘 봐야 되거든요. 균형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 균형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게 연준이거든요. 의도적으로 조절을 합니다. 이걸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물가가 이제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6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서 금리를 올린다고 치더라도 그때 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자산 축소를, 대차대조표 축소를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지금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의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물가 폭등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72%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가를 끌어내리는 게 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 급한 상황인데, 그거 원망을 정부에다 대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연준은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중앙은행이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도 유가를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유가가 안 내려오잖아요, 지금. 내려오다 멈춰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예. 뭔가 그래서 육류 가공업체들 또 만나가지고 육류를 또 끌어내리려고 또 하고, 여러 가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준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연준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 균형 인플레이션 그거 살짝 끌어내리면 이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굳이 안 올려도
다른 수단이 있어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올해는 금리를 지금 제 생각보다는 금리를 빨리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가의 진행 경과라든지 이런 거, 이 사회적 불만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 사회적 불만이나 이런 거, 바이든의 지지율의 변동 상황, 이런 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굳이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여름까지는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종목에 대해서 또, 먼저 얘기하기 전에 질문을, 어제 질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덕산네오룩스를 물어보셨어요. 덕산네오룩스. 우리나라에서 OLED 소재를 만드는, OLED 소재만 만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덕산 테코피아 이런 회사들은 첨가제, 이런 것도 만들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오늘 급등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 소재가 전체 사업 부분에서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덕산 네오룩스가 상당히 중요한 회사였는데, 지금 가격은, 싸지 않다. 네. 비쌉니다, 비싸. 네. 디스플레이가 원래 안 좋았어요, 계속. 근데 OLED로 지금, 이번에 OLED가 계속 주목을 받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OLED로 OLED TV에 본격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최근에 디스플레이 업종 장비들의 발주, 이런 게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급등했지만, P&H 테크, 새로 등장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덕산 네오룩스.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덕산 네오룩스를 사느니 차라리 밑에 있는 OLED 장비 회사를 사겠다. OLED 장비, 오늘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 언급이 많았었는데,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사실 필름 회사거든요. LCD 필름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100% 거의 올랐어요. 네,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오늘 또 오른 주식은 야스라고 하는 회사, 증착 장비. 예.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 그 회사도 올랐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장비에 관련돼가지고 뭐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덕산 네오룩스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비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트임이라는 회사 얘기를 했었는데, 공장 자동화 뭐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보호예수 물량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보호예수 물량 생각해야 됩니다. 3개월 6개월. 네. 그게 잘 안 알려진 주식이니까 뭐 큰 물량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장 자동화 회사들이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로봇이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오늘 RS 오토메이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코인테크도 올랐고, SM코는 많이 안 올랐는데, M2i 또 올랐잖아요. 네. 하여튼 이게 공장 자동화 이런 것도 많이 올랐다. 그리고 로봇 관련된 주식이 오늘 뭐 에브리봇하고 뭐 이렇게 유진 로봇 이런 거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아진에스텍하고 삼익 THK, 삼성 쪽에서 지금 CES에서 M&A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AI와 로봇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그쪽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모르는데 올라간다, 지금. 제가 볼 때는 AI 쪽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굳이 이런 회사를, 뭐 이거 대형 M&A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회사가 작은 회사들인데, 뭐 이 회사들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올랐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기대치가 14조 7천억이었는데, 오늘 13조 8천억이 나왔죠. 네. 비용이 성과급이 0.9조 9천억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는데,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이 약간 생각한 것보다 낮게 나왔어요. 낮게 나왔는데 주가는 올랐다. 네. 이게 뭐 매출이, 영업이익이 43%, 2020년 대비해서 43%가 증가했다. 그리고 LG전자도 연매출이 74조가 넘었어요. 영업이익도 3조 8천억이 넘었는데, 이거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1%가 줄었다. 네. 그래가지고 오르지는 못했어요. 네. 기대치는 4조가 넘었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휴림 로봇이 파라텍이라는 회사하고 협업해가지고 소방 로봇을 또 만들었어요. 로봇 개발 뉴스가 많다. 예. 그리고 오늘 좀 주의 깊게 본 종목은 인탑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6천억짜리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애쉬
핸드폰이랑 뭐 하여튼 그 전자제품 만들면 기본 프레임 이거 딱 짜가지고 그 안에 기본 부품 따다다닥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것만 딱 납품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탑스인데 실적이 올해 지금 작년에 900억을 넘을 것 같은데 지금 시총이 6천억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인탑스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이게 한 1, 2주 정도에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네. 지나가 버렸는데 놓쳤다. 그리고 뭐 TCC 스틸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질문하신 게 APS 홀딩스는 지주회사인데 사업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2021년 1월부로 APS 홀딩스는 지주회사가 아니다라고 통보를 받았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써놨어요. 그리고 지주회사는 순수 지주회사가 있고 사업 지주회사가 있는데 자기들은 순수 지주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밑에 계열로 7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상장되어 있어요. AP 시스템이 있고, 넥스틴이 있고, 그리고 DENT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 1000 PPI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파이메탈 마스커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도대체 이거는 어디서 만드느냐 하는 거죠. AP 시스템도 아니고, DENT도 아니고, 보니까 APS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FMM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살 주식은 APS 홀딩스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대주주가 APS 홀딩스를 지금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다고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예. 이거 빠질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어제 낙폭을 회복했는데 코스닥은 절반 정도밖에 회복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을 기대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변했군요. 변하는 환율을 한눈에 스텝스.